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6월도 후반이죠. 이제 무더위와 장마가 닥쳐오니 진짜 여름입니다. 자, 우리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각종 냉방기기 또 다양한 피서법이 개발돼 왔죠. 남양특집 서늘한 이야기도 한몫합니다. 자, 어릴 때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그 천년호 구미호 보면서요. 도대체 무서워하면서 나는 왜 이걸 보나 스스로 반문하면서도 그 재미를 끊지 못합니다. 자, 어른이 돼 보니까요. 이 남양특집이 정치 같습니다. 여야 정당, 정치인 너무 못해서 욕하면서도 이걸 끊지 못하고 매일 뉴스를 보게 되는, 그러면서 자꾸 실망이 쌓여서 화가 되는 그 무엇. 자, 이 여름 여야 모두 내부 권력투쟁의 골몰에 있는 형국인데요. 자, 조금만 시각과 발상을 바꿔서 이 국민 주파수에 맞춰준다면 남양특집 신세를 벗어나서 뭐 에어컨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풍기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시원한 수박 화채 정도라도. 아이고, 민주당은 이 과일이 지금 또 금기어라고 합니다. 자, 누리호가 다시 발사대에 섰습니다. 내일 힘찬 발사와 최종 성공을 기원하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 10분 인터뷰,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서 전 세계 난민의 실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주말 사이 쏟아진 뉴스들을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쉬셨죠? 네, 잘 쉬셨습니다. 아유, 박 기자님은 평창에 가서 냉장고 바람을 맞고 왔어요. 바람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죠, 평창. 네. 이 뭐 거의 좀 일찍 피서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요즘에 좀 한가한가 봐요. 네. 주말에 시간 없나? 내서 네.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제 일 좀 맡으실래요? 이쪽은 일이 넘치고 그래요. 아유, 농담입니다. 프리랜서와 회사원의 차이가 또 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름도 다가오고 이제 휴가 막 잡잖아요, 요즘에. 네. 여름 휴가 차수 잡고 막 그러는데 계획도 세우고 물가가 특히 유가가 고공행진인데 7월부터 유류세가 더 높아지나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유류세 사실은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금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하율이 이제 30%였는데 이걸 조금 더 높여서 7월부터 연말까지 이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법률 한도가 30%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건 역대 최대였고 이 법적 최대 한도는 37%였는데 그럼 역대 최고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역대 최고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3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 부탄은 리터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계산을 좀 해보면 연비 리터당 10km로 하루 4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6,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인하폭을 낮추기 전보다는 월 7,000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걸로 추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000원 정도 더 줄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37%도 좀 너무 크지 않은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아예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유류세 인하 한도를 더욱 늘리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7,000원 한 달에 이제 점심 한 끼 정도 가격이 절약되는 셈인데, 저는 지금 오토바이 휘발유가 우리 박정호 기자 자동차 휘발유가 걱정하니까 임경비 작가는 씩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태평이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난 전기차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평은 아니고 전기차라서 상대적으로 좀 덜 하긴 한데 이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이제 결국에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인상 요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에 지금 한전의 적자 폭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이제 7, 8조 정도의 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자칫하면 올해는 3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 한전 적자가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게 정부 내부의 관측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제 이제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열린 건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지금 내놓고 있는 방안들이 이미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게 이제 37%까지 유류세 인하하는 건데 딱 그 정도 선까지. 왜냐하면 이제 법으로는 그렇게까지밖에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그 법률안을 내놓고 있긴 한데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연 이제 야당이랑 협의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게 문제라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유류값 자체, 국제유가 자체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외에 뭐 여러 요인들이 좀 엉켜 있는 상황이라 과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겠느냐 이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있었고 정부가 이제 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이제 동원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그렇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약식 기자회견 기자들하고 하는 자리에서 그래요? 국민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일종의 이제 이런 당부를 야당에도 요청을 한 셈이네요. 요청한 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다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뭐냐면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대처할 방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야 뭐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대통령한테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기자들을 향해서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해버리면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대 정부는 없어도 보통 있다라고 질러놓고 그다음에 대책을 막 쥐어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인지 저게 좋은 것인지는 이제 결과로 말해야 될 텐데 결국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한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오긴 했지만 문제는 결국 올리기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또 전제를 깔고 있어요. 자, 대통령의 이야기. 지금 국민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다. 인생 물가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우상호 또 이제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좀 비판했어요. 대통령도 총리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상 상황이 맞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 이게 지난주부터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지금 막 급파장이 일어나고 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 이게 자진월북이냐 아니냐. 2년 사이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정부의 이야기가 달라졌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대진 씨, 고인의 형님 이대진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좀 격한 발언도 나오고 했었는데 자, 지금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건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이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이 삼선의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TF 이렇습니다.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이걸 발족해서 내일 1차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TF 위원을 보면 국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같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김석기, 신원식, 강대식, 전주의 안병길 의원 등이 참석을 해서 함께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의혹들이 풀려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짚어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걸 사실상 감추고 또 비밀로 하려고 한 건지 여기에서 파헤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뭐 이 비밀 자료나 우리의 군의 어떻게 보면 루트, 감청 루트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보평 타당한 이 가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뭐 유가족 입장도 초기부터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정황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하태경 의원은 또 지난주에도 이미 정권이 바뀌기 전에 취임 전에 네. 해경 관계자의 양심 고백이 있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도 당시에는 2년 전에는 첩보를 확인하고는 월북이네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임 작가님 지금 네. 책임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잘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당연히 국민의 생명이 순식간에 이제 사라진 사건이기 때문에 공분이 있었죠. 공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당시 국방부 장관 예하에 국방부 인사들을 이제 불러서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비공개 이 면담을 했었고요. 네. 정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로 이제 군에서 파악한 내용 그리고 이제 해경에서 파악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야 간사들이 나와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브리핑을 할 때 당시 국방위 간사였던 이제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 정황들을 봤을 때 월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당시 야당에서도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당시 야당에서도 이거는 다 같이 이제 합의가 됐던 그런 내용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그냥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시 첩보 내용은 국방이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을 했고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나서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의 내용을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첩보를 열람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면 이제 SI 그 정보라고 하죠. 비밀 정보는 직접적 열람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신에 해당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비공개로 이제 열람을 했던 거죠. 장관이든 위원이든 구두로 보고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기호 의원의 발언인데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노컷뉴스에서 이제 한기호 의원한테 직접 그 전화를 해가지고 내용 파악을 했더라고요.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라고 밝혔던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로 북한이 발견하고 나서 사살을 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뭘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군이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정황상 월북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지 결정적인 증거를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당시의 감청 내용은 특수정보 SI 첩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하고 공개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감청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본인이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도 기억이 나는 게 보도 자체에서 그 감청 내용 SI를 밝히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감청했는지를 또 북측이 인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상황들을 포함해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돼 있는 또 상황이라 이 정보 공개,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될지 참 오리무중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기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거기서 이 SI 이 공개에 대해서 당시 여당 측에서 오히려 더 우려를 많이 했다. 근데 국방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면서 그렇게 이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비공개한 국방부 비공개한 SI나 뭐 정보자산 이걸 근거로 한 보고서 내용이 사실은 1차로 이제 비공개 국방이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판단해서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공을 다시 윤석열 정부에 넘긴 셈인데요. 윤석열 정부 어떤 좀 판단하겠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역공으로 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더민초라고 이제 민주당 내에
그 초선 의원들 모임이죠. 예. 초선 의원들 모임도 오늘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기자들한테 밝힌 게 그렇게 그 진실이 중요하다고 하면 밝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좀 전에 이제 박정훈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의 국방위원 일동들도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 9월 24일입니다.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그렇게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그러면 공개합시다라고 하면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또 아예 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 오늘 보니까 이제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부 여당이 마음 먹고 공개하면 되는 일이다. 공개하고 싶다면 공개해라.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런 국민 의문에 대해서 입장 밝힌 게 있다 하죠? 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정리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자료 공개 요구 이걸 민주당에서 신색깔론이라고 비난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고 어쨌든 자신이 이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보다 늘 갖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소수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두고 다투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야가 사실 당시에도 군이나 뭐 이제 관련 안보 쪽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양쪽 다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네네. 결국 이제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그 당시에 국방이나 정보위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 내용은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서로 양쪽을 향해서 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는 공개됐을 때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정쟁이 더 커지기만 하고 유족들이 원하는 바 혹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속 시원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게 단순 정쟁으로 그치지 않도록 좀 잘 좀 조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당사자죠. 당사자. 이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은 또 이게 고소를 할 예정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 세 사람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고인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또 유가족 그리고 이제 여야 입장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이건 좀 아까 얘기하신 보편적 인권의 문제 또 이제 북한의 이 가해 상황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잘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시 3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교통량은 줄었지만 꾸준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부근 사고와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또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 사이로 정체되는데 둔대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더 가서는 서용인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여주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남풍새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후로는 풍세요금소에서 남천안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청담대교부터 차량들 서행하고요.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면으로 신월 기점을 앞두고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뭐 지난주부터 여야가 당내에 좀 권력 투쟁이 골몰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드렸는데 당내 내홍이 있고요. 서로 치고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혁신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숙제들을 또 안고 있어서 별 특별한 이슈는 없다 싶었는데 보니까 오늘 오후에 최강욱 민주당 의원 윤리심판원이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강욱 의원의 이제 발언 줌을 통해서 의원들하고 당내 원격 회의 그렇습니다. 원격 회의를 할 때
이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오늘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오늘 사실은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 발언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른바 뭐 짤짤이 발언 이렇게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고 최강욱 의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네.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뭐 여성 보좌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그동안 당내에 나왔던 내용까지 아마 나와서 다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당시 이제 지난 비대위 수장이었던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네. 비상징계권이라도 발동해서 최 의원 문제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강하게 내부 비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이 논의를 6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민주당 보좌진들도 사실 지도부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징계를 보면 뭐 경고부터 당직, 자격정지, 뭐 제명 이런 순으로 나뉘는데 이게 윤리심판원에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면 비대위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 비대위 체제에서 어떻게 좀 결정이 될지 좀 봐야 될 텐데요. 우상호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여서 회의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 이게 네. 좀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또 보좌진 일부에서 지금 이른바 짤짤이 발언이 그것이 아니다. 성희롱성 발언이다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총사퇴 이후에 종적이 없다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SNS에 등장했어요. 그 뭐 사실상 이제 일종의 칩거 상태였는데 네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오늘 새벽. 오전 0시 이후에 새벽 1시쯤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자신의 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그리고 2차 가해까지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 중징계로 혁신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중징계해야 했습니다.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대로 혁신의 길로 가려면 이제 동지의 잘못을 처벌하고 국민께 다가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팬덤의 길, 그래서 동지를 감싸주고 국민께 버림받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제 중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제 이 사안을 통해서 뭐 거의 한 2주 만에 이제 직접적인 발언을 네네. 하기 시작한 건데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 사안을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보는가 일종의 뭐 자신의 앞으로 어떤 정치적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종의 시금석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이원욱 의원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기회를 줘야 된다든지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든지 뭐 토사구팽했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지원 사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최강욱 의원의 그 징계 여부 그리고 이 강도에 따라서 앞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재개하게 될지 혹은 재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내에서는 어떤 입지를 점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연동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결국은 이제 오늘 징계 이게 정말 궁금한 게 오늘 나오긴 나올 텐데 4시에 지금 이제 이 윤리심판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박 기자님. 네. 그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어떻게 나올까요? 어려운 미리 보는 주셨는데. 내일 뉴스. 네, 내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징계를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야 여러 상황을 보면 특히 국민의힘도 어떤 징계권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은 지금 당 대표가 걸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얘기도 있었고 최강욱 의원도 사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징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징계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경징계 정도.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왜냐하면은 중징계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좀 판단해보고 또 사과했다는 부분들 또 이 발언의 수위 이런 걸 따져보고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관련된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닥쳐오고 있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혁신의 방향은 도대체 뭐냐. 그렇죠. 이재명 의원의 이제 또 당권 도전 여부.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해야 국민들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질까. 뭐 이런 등등 복잡한데 자, 임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 징계 여부와 민주당의 향방이 관련이 긴밀합니까? 저도 뭐 경징계 한 경고 정도를 심판원에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두 분 다 경징계 정도 예상하시네요. 뭐 직접적으로 최강욱 의원의 어떤 행동을 제약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고 잘못은 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면을 세워주는 차원에서도 네네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정 기자님도 짚어주신 것처럼 이 사안이 이준석 대표나 그 최강욱 의원이나 비슷하게 명목이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소위 품위 손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안인 거를 생각했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정치적 파장은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게 지금 그냥 내일 한입뉴스 그림이 그려지네요. 오늘 윤리위 결정이 나오고 심판원 결정이 나오고 밤에 또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뭔가 올리겠죠. 그렇죠.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루겠죠. 네. 오창석 평론가가 달아줄 겁니다. 아유, 저는 그러네요. 임 작가님 되게 홀가분하게 막 던져도 된다. 자, 그런데 이번 주가 예상치 않았는데 느닷없이 여야 모두 징계위의 주관이 돼버렸어요.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국민의힘 관련 징계위원회는 24일 예정돼 있다가 이번 주였다가 27일로 미뤄졌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바뀌었다면서요.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22일 오후 7시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요일 당겨졌네. 오후, 네, 당겨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뭐 4단계의 어떻게 보면은 징계가 있어요. 뭐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단계 돼 있는데 제일 낮은 게 경고, 그렇습니다. 당원권 정지 올라가죠. 그다음에 탈당 권고, 그다음에 아예 제명. 제명인데 이거는 대표이기 때문에 또 경고만 나와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고라는 게 나오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다라고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당 전반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안을 이준석 대표가 좀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글쎄요 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미 좀 설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윤리위원회가 그 소집이 된 뒤에 계속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소집 자체 그리고 이 사안을 다루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말이 안 된다. 경찰 수사가 여전히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당 윤리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이례적으로 이제 토요일입니다. 18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윤리위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이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거죠. 당대표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압박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이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윤리위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이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정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는 뭐냐면 윤리위가 이제 지난주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한테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김철근 실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윤리위에 회부된 내용이 소위 성비위 의혹 증거 인멸 교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개입한 직접 당사자가 김철근 실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를 무마하려고 뭔가 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한기호 사무총장이 역시 이제 이준석 개라고 할 수 있는 한기호 사무총장이 중간에 무마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양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강조한 부분이 당대표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밝힌 거라서 어떻게 보면 윤리위에서 생각보다 강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내일 모레 이 시간도 아니고 또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임경기 작가만 먼저 예상을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나옵니까? 저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경고 이상. 경고 이상. 뭐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각하 결정 외에는 다 징계니까요. 그러니까 무혐의 무죄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대표를 윤리위에 회부를 했을 때는 각하 결정을 애초에 할 거였으면 회부를 안 했어야 맞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안 했을 것이다. 그게 맞는 거죠. 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이런 네. 정치적인 파장이 큰 상황에서 굳이 당대표한테 아무 조치를 안 할 것 같았으면 네. 이건 까미 안 된다라고 각하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4월에 이게 윤리위의 그 구성이 결정이 됐고 그러고 나서 6월로 이제 결정 자체는 미뤄졌지 않습니까? 회의 네. 자체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던 목적이 뭐냐면 네. 아예 임기 끝날 때까지 이게 제대로 회의가 안 열리고 미뤄지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한 건데 네. 처음에 24일로 6월 24일로 날짜를 잡았다가 27일로 미뤘다가 다시 22일로 땡겼단 말이죠. 그럼 뭔가 중대한 결단을 윤리위 내부에서는 하려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더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네. 하는 것이고 그런 걸로 보여져서 저는 아무 조치를 안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지난 주말에 이제 징계위에서 나온 발언도 상당히 좀 이제 격돌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당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엄청나게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네, 사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윤석 대표가 지난번에도 좀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비공개 회의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안철수 지금 의원의 국민의당 출신 인사 2명 최고위원 자리 지명. 채워넣는 거. 근데 한 명은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둘러싸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졸렬하다. 졸렬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윤석 네. 대표와 설전을 벌인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예 윤석 대표가 오늘 공개 최고위원회의 초반에서 아니 회의가 공개 비공개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비공개 회의 때 나온 내용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 인용돼서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최고위 의장 직권으로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는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 비공개 회의 때는 안건 의견만 하겠다. 땅땅땅 이것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 마지막 줌에 아니 이게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최고위원 회의 때보다 너무 답답했다. 최고위원들이 속사정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건 대표가 비공개회를 좀 더 철저히 단속해서 당내에 필요한 내부 이야기는 건강하게 이어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비공개 회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게 한 그 단속을 잘 못한 책임이 이 대표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비공개 회의 시간이 되자 정말로 이 대표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지 않고 취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지한 대로 오늘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배 최고위원이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없애면 어떡하냐. 누차 제가 회의 단속해달라고 제안하지 않았냐. 이렇게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고요. 대표께서 스스로 유출하지 않았냐 그런 내용들 본인이 나가서 얘기했는데 누구 핑계대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 사안을 말리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합시다. 뭐 책상을 내리치면서 얘기하고 이 대표 이리 오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만하세요. 지금 듣고만 있어도 기가 빠지네요. 정치가 국민에게 힘을 줘야지. 왜 서로 이준석 싸워서 길을 대표는 이제 빼요. 나가다 말고 배현진 최고위원을 향해서 내가 내 말을 유출했다는 거야? 라면서 이제 반발로 이제 대꾸를 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양상이 벌쳐졌습니다. 자, 좋은 뉴스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자, 누리호가 오전에 기립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장마긴 하지만 내일 이변 없이 발사에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소식은 내일 또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박정호 기자,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6861님 시사본부를 통해 핵심 뉴스를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기름값 걱정 없는 여름 휴가를 기대해보며 디저트송으로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자, 이승기가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지난 2년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축제가 거의 취소됐었죠.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꽃축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축제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는데요. 북새통이란 말은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상황을 가리키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보통 북새통은 북새틈과 같은 표현이고요. 또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자리라는 뜻의 표현 북새판과도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의 공통으로 나오는 북새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일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용구로 북새를 놀다 또는 북새를 놓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는 구경꾼들까지도 어깨바람이 나서 한바탕 북새를 놀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북새통에서 마지막 음절에 있는 통은 어떤 일이 벌어진 환경이나 판국을 뜻합니다. 북새통은 한 단어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붙여서 쓰지만 난리통, 전쟁통, 장마통 같은 말에서처럼 통이란 말이 의존 명사로 쓰이면 앞에 명사인 난리, 전쟁, 장마와는 띄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지난밤 포항에서는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며칠 전 강릉에 이어서 밤새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 보름 이상 빨리 찾아온 건데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현재 경북,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강릉과 광주의 기온이 31도, 대구가 32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0도, 부산 28도, 대전, 광주 33도, 강릉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구미는 34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내륙 곳곳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강원 남부와 충청권, 전라 동부, 경상 내륙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에는 지금 평균 풍속 초속 2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발사 예정일인 내일은 초속 1에서 3m의 북동풍에서 동풍이 불겠고 오후 시간대 주변의 낙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남해안에도 비가 확대하겠지만 오후에는 그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6.8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이제 뭔가 돌아가는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열렸다면서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란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얻어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 강제 이주민 수가 처음으로 1억 명을 넘겼다고 하죠. 자,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에 황수영 공보관을 모시고 전 세계 난민의 실태와 이들의 인권 문제 또 국내 상황까지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수영 공보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수영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게 얼핏 들어는 본 것 같긴 한데 유엔 난민기구, 자, 어떤 기구이고 또 한국 대표부는 어떤 활동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엔 난민기구는 1950년 처음 생겨났고요. 난민을 보호하고 또 난민 문제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난민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처음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데 저희가 난민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54년과 1981년 두 차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한국 대표부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한국 정부와 협력을 해서 난민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랑 뭐 다른 관련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난민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난민들이 출연하는 다큐멘터리나 또 캠페인 또 뭐 후원금 조성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은 여러 이제 NGO들이 있는데 또 유엔 기구라고 하니까 그 권위를 더 인정하게 되고요. 개인은 아니지만 이 기구가 벌써 2번이나 노벨 평화상을 탔다. 자, 50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난민들 보면서 6.25 전쟁을 생각하면 우리도 한때는 난민이었어. 이런 얘기 또 한단 말이죠. 네. 자, 오늘이 세계 난민의 날. 이건 언제 제정됐고요. 이 난민의 날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네, 그 유래를 먼저 말씀드리면 세계 난민의 날은 아프리카 난민의 날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 유엔 총회가 의결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계 난민의 날이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해인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6월 20일에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난민의 날이 되면 전 세계 난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어려움을 극복하신 이 난민분들의 강한 의지와 회복력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후 잘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6.25를 기억하잖아요. 닷새 앞서서 세계 난민의 날이 있다. 자, 올해도 난민의 날을 맞아서 한국 대표부가 마련한 행사들도 있겠죠? 네, 먼저 저희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세계 난민의 날의 주제는 안전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우리 모두는 안전할 권리가 있다. 이 슬로건으로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난민인권 네트워크라는 저희 그 난민 시민단체와 함께 제7회 난민영화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보통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열었고
또 행사에는 저희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이신 정우성 배우님께서 직접 오지는 못하시고. 정우성 배우가 친선대사예요? 네. 네. 친선대사님께서 오지는 못하시고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출품된 총 4개의 난민 영화 중에서 기록 그리고 소속 이 2편의 영화를 저희가 소개를 특별히 드리고 싶은데 저희 한국 대표부가 직접 제작을 한 다큐멘터리예요. 네, 그래서 이 2 작품 다 국내에 사시는 난민분들이 직접 출연을 하셨고요. 또 영화제 현장에 난민 한 분이 오셔서 본인의 그런 이야기를 다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지하철 광고인데요. 저희가 또 이 안전할 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대중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님과 협업을 해서 작품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 또 홍대 입구역에 가시면 저희가 게재한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트 작업을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직접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도 만드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우성 배우도 굉장히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자, 최근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 수가 처음으로 1억 명을 넘겼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던데 이전과 비교해서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또 왜 이런 그러면 증가 현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네, 그럼 먼저 10년 전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2012년 강제 이주민은 4,270만 명이었습니다. 2배 이상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것보다 많은 난민이 10년 새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강제 이주민이 8,93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5개월 만에 1,000만 명이 넘게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다들 아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뭐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이런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분쟁이 이어지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참 미얀마도 지금 군부 쿠데타 학살 얘기가 들려왔는데 우리가 어느새 잊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또 있고. 자, 예전에는 뭐 그 이디오피아, 그리고 시리아 이런 난민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 강제 이주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난민은 지위를 획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민만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 또 국내 실향민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뉘는 구분 기준이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먼저 강제 이주민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주 중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민에는 크게 말씀하신 3가지 인구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출신국의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하시는 난민.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 난민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난민 신청자. 그리고 3번째는 국경은 넘지 않았지만 자국 내에서 실향 상태에 있는 이 국내 실향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6.25가 터졌을 때 개성에서 부산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분들은 국내 실향민이 되시는 거죠. 워낙 많았죠. 피난민들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국내에 처음 좀 난민 문제가 부각됐을 때 예멘에서 온 수백여 명 제주도에 있다가 난민 신청했는데 이제 굉장히 어렵게 몇 분 안 됐잖아요. 자,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난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 좀 지근거리에서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까? 난민분들은 모두 강제로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민분들이 선진국에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오셨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들 자신의 고향과 출신국의 평화가 회복되면 언젠가는 다 돌아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문제는 고향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이주를 했다는 고통을 모든 난민들이 안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참, 우리가 좀 여기에서 편견과 오해를 이제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강제 이주민 지금 아마 그 안에서도 국내 실향민도 많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고향을 떠난 주로 또 이제 경계, 국경을 넘어선 분들도 있을 텐데 주로 어떤 나라에 모여 있고 또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난민은 지금 77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맞네요. 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 중에서 500만 명 정도가 가까운 유럽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실향민만 또 별도로 7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난민분들은 보통 이런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먼 나라로 가지 않고 인접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분들도 지금 주변에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인접국에서 다들 피난을 하고 계시고요. 폴란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폴란드가 받아들인 난민만 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인접국인 루마니아, 몰도바 등에서도 각각 50만 명, 65만 명 이렇게 각각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호를 하고 계시고요. 어디서 생활을 하시느냐?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지금 임시로 설치된 그런 집단 시설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TV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학교 기숙사나 이런 체육관 같은 것을 개조해서 네. 임시 거처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난민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덜한 편에 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민을 자주 보지 못하니까. 국내에 머물고 있는 난민도 있을 텐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법무부 수치를 활용해서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한국이 난민 신청을 처음 받은 게 1994년이었는데 네. 지금까지 3,600명 정도가 난민으로 인정이 됐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한국에서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시리아 또는 예멘 출신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난민들이 주로 주변국에 이동을 해서 머무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보호하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입니다. 네, 그래요. 파키스탄에만 지금 150만 명의 난민들이 살고 계시고 상대적으로 한국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의 난민분들이 그러네요. 오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년 동안 30년 가까이 3천여 명이다. 자, 앞으로 우리도 이 문제가 좀 고민의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올해 국내에서 난민법이 제정된 지 이제 10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좀 제언하고 싶으세요? 전문가로서. 제가 전문가라고 하기는 네. 어려운데 그 유엔 난민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한국은 유엔 난민 협약의 가입국이고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난민 글로벌 컴팩트라는 이런 체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글로벌 컴팩트의 핵심은 국제사회가 이런 파키스탄처럼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난민 보호국의 부담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난민 글로벌 컴팩트가 한국에서도 잘 이행되는 방향으로 한국 난민 정책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키스탄 뭐 지정학적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게 선진국은 아닌데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민 소득만 따질 게 아니라 또 국제적 책무도 함께 생각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 아닌가. 오늘 말씀에서 많이 느낌이 있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의 황수영 공보관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내신 신인규 변호사님. 야, 두 분의 훌륭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패널을 저 말고 민주당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아니 모르지만 민주당 사람 많겠죠. 여기 맞춰서 같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의 자리를. 그렇죠. 민주당이 대변해 보세요. 균형을 잘 맞춰보죠, 뭐. 그래요? 제가 중심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슈가 또 여러 가지가 터졌어요, 그 사이에.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020년 당시 자진월북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과연 타당했었느냐 또 관련해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서 팩트 체크가 되겠느냐 좀 법적인 쟁점을 두 분 변호사니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노 변호사님. 네. 2020년 당시 진실을 놓고 유가족,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중인데 당시의 자진월북 판단 근거는 지금 뭘로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당시에 그분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극단적 선택하거나 어디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진해서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은 신발 같은 거를 벗어놓는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슬리퍼가 벗어져 있더라.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꺼져 있더라. 그다음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군이 이 분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월북을 추정할 만한 북한군과의 교신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월북을 추정할 만한 북한군과의 교신이 정확히 뭔지. 네네. 요거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발견된 위치가 이 해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갔다고 볼 수는 없는. 표류해서 북으로 간 건 아니다. 네, 그런 것들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이 개인적으로 좀 가정사가 좀 원만하지 못했다는 내용하고 채무가 너무 많았고 도박빚이 많아서 신병을 비관한 게 아니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추정의 근거들이에요. 그렇죠. 자, 반면에 지금 2년 만에 사실은 이제 완전히 입대의 이야기가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진월북 시도를 또 단정할 수 없는 근거. 신 변호사님, 이 반대의 근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사실 그 해경과 그 군 당국의 판단이 지금 2년 만에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과거에 그 월북으로 근거를 지었던 그 근거가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뭐 빚이라든지 뭐 가정사라든지 뭐 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게 월북하고 연결되는 논거들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가 이제 근거로 삼았던 것이 아마 뭐 북한군과의 그런 교신 정보, 특수 정보에 관한 부분에서 좀 월북의 의지가 뭐 보였다 이제 이게 아마 가장 그 주된 논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도 사실 지금 월북 의사를 단정짓는 것은 매우 성급했다. 그리고 매우 그 지금 유족과 또 지금 돌아가신 분의 명예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월북이라는 정말 그런 좀 쉽게 판단 내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월북을 단정지었다. 이거 지금 문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보통 뭐 근거 1, 2, 3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이제 구명조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입수한 것 아니냐라는 근거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유가족은 저희가 지난주에 그 형님을 인터뷰했더니 또 방수복 이야기를 하세요. 방수복은 선실에 그냥 걸려 있었다.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그 방수복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걸 입지 않고 그냥 이제 물에 뛰어들었다 이제 이런 있는데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월북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이제 논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분이 공무원이시고 또 바다에서 일을 하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이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고로 어떻게 보면 배에서 내려갔을지 또 아니면은 좀 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 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경우의 수만 가지고서 이건 월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북으로 모든 것을 좀 짜맞추기식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제 논거들을 갖다 붙인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유족들도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것이었고 이게 지금 논란이 나온 것이 아니었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월북이라고 쉽게 정부가 규정을 지으면서 반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보니까 당시의 월북 판단이 좀 섣불렀던 거 아니냐. 그 당시로 가보면 이제 반발했던 내용이 보도된 건 주로 유가족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편지 뭐 이런 거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이런. 자,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래요. 2년 사이에 새로운 정황이나 새로운 증거가 추가된 건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월북으로 추정. 지금은 월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180도 바뀌었는데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2년 사이에 결론이 뒤집히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유가. 뭐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 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청와대에서 네네네. 중간 보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추정 보고를 했었었고 네. 그거는 이제 뭐 개입이 있었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보고를 월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 있는 어떤 행정관이 그런 그쪽에 조금 더 방점을 더 가지고 이거 뭐 수사해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청와대에서 정말로 그렇게 뭔가 했다는 거야라는 궁금증을 낳게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와 관련해서 있었던 뭐 취향경감이라든가 또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지침 같은 건 없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객관적인 사실은 한 개도 없었어요. 네.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정권 달라졌어요. 또 하나는 그 각각 정권이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들은 존재해요. 네. 근데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도 또 역시 각각의 진영에 따라서 네. 혹은 뭐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하기 쉽게 네. 이런 얘기가 이제 하필이면 이 타임에 네. 이렇게 또 보도가 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저는 우리 항상 그 영화 얘기합니다만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왜 맨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권이 이제 막 강화가 또 한 장관 때문에 되잖아요. 하면서 예전에 이 문정부 때 또 잘 되던 분들은 전부 다 또 지금 다 좀 곤욕을 겪고 있고 고초를 겪고 있고 또 반대로 그 당시에 뭐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 다 너무너무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은 객관적 사실을 그냥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냥 정치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참 좋겠다. 지금 뭐 기밀 자료다, 뭐 대통령 기록물이다 했는데 아예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보면은 지금 사실 큰 반전은 이 당국이었던 해경과 국방부가 맞아요. 그때 월북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었다라고 유감 표명, 사과 이런 걸 하면서 갑자기 이제 보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이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바뀌었다. 신변님 어떤 좀 반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객관적 진실은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서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을 이제 정직하게 할 뿐인 것인데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뒤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무슨 뭐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합리적으로 지금 사태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과거에 월북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이 너무나도 성급했다라는 것이 좀 더 우세해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응답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뭐 하위 그 참모선에서라도 어떠한 지시 정황이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저는 순서에 맞다고 일단은 보고요. 사실 이 사건이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1의 목표인데 사실 이 사안은 서해라는 그런 차디찬 바다에서 한 분이 이건 뭐 익사하신 것도 아니고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시신까지 이제 불태움을 당하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당시에 전 이걸 안보 구멍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한 그 개인의 공무원이 업무를 보다가 뭐 사고를 당했든 뭐 무슨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북한 NLL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있는 동안에 구조를 못했어요. 구조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사살까지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뭐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경계에 실패한 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와 유족의 뭐 명예나 인권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면 월북이라는 걸 빨리 꺼냈을까를 살펴보면 당시에 이런 안보 구멍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보 구멍을 월북이라는 걸로 치환해서 뭐 막을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니었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시에 그 대북 유화책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북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눈치 보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혹의 제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이 한 분의 사망이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참한 일로 벌어져서 뭐 국민 누구도 공분하지 않은 분은 없었어요. 근데 참고로 그 저번에 나온 2020년인가요? 그때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중에 월북자가 10년 동안에 55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25명은 다시 돌아왔다. 근데 물론 그중에서 한 20몇 명은 또 실질적으로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었다. 이제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에 남한에서 살다가 이제 월북한 사람들은 한 26명 정도 이제 된다는 얘기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월북이 전혀 없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뭐 대북 유화책을 썼다라는 것도 좀 관련이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대북 유화책을 썼다는 것 때문에 월북할 것 같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월북은 안 하겠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월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발표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이번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월북이 너무 좀 성급한 결론이었다고 말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또 그때 월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그거는 신중할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난 좋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다시 할 때는 그것도 신중하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성급하게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대북 유화책 때문에 월북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월북이냐 아니냐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안보 구멍의 문제도 조금 책임론이 이게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눈치 보기라는 그런 대북 정책의 기조 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없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황을 가지고 그때와 지금은 왜 다를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저는 월북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월북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북한은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북한을 누가 옹호해요. 이런 상황에서. 흘러간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사살해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북한은 어떤 집단이냐 이런 이제 분노가 있었는데 사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은 정보 공개, 팩트 체크를 놓고 연일 공방 중입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 자, 추가 정보 공개가 있을 수 있느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 저는 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제가 뭐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뭐 이런 국민들께서 국가가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게 있으면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발언은 추가 정보 공개를 시사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먼저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정보 공개 소송 항소를 했었는데 이걸 이번 정부에서 취하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됐고요. 지난주에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죠. 자, 그러면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그 신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정보 공개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사실 이게 약칭으로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제 공공기관 이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제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공개가 원칙이 공개가 원칙인데 다만 이제 국가에서 했던 뭐 기밀, 뭐 인사에 관한 거라든지 안보에 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개가 오히려 됐을 때 공동체의 안정을 좀 더 해치는 경우 이제 그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권리에 대한 이익 형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있어요. 이제 저울에 올려놓고 어디를 더 보호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플러스 해가지고 또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적용의 네네.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인 그런 알 권리 차원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국민적 의혹 상태로 지금 벌어진 상태이고 네. 오히려 이거를 공개를 안 하게 됐을 때 진실 공방이죠. 예, 오히려 공동체의 그런 안위가 더 깨지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이 사안에 한해서는 물론 국가안보 여러 가지가 좀 믹스되어 있는 건 맞지만은 좀 공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공기관에 대한 이 법률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돼 있다. 정권이 교체됐고 교체되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우리가 봉인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15년 뭐 조난년 한 20년 30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열려면 이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고등법원 판사의 영장이 있으면 가능하다. 자, 실제로 어떤 건지 대통령 기록물이 있고 지금 SI 정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핵심인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이 공개 방법은 있습니까? 법적으로?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영장을 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하고 그다음에 SI 특별 취급 정보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SI 정보는 윤석열 정부도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개를 가급적이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자꾸 숨기면 숨길수록 뭔가가 되게 그 본인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국민 불신이 사실은 싹트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예전에야 뭐 정보를 특수한 몇 명이 소수가 가지고서 좌지우지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정보는 결국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정보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건 다 국민들의 정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대통령 기록물의 그 범위도 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공개될 수 있는 그 기록들의 범위도 좀 늘려야 되고 법원이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하다 보면은 막 공공기관은요 무조건 기밀이라 그래요.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자기네는 막 기록이라 그러면서 안 보여주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불신이 쌓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기준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무엇이 보여줄 수 있는 건지 무엇이 아닌 건지 확인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정말 다 공개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정보를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서로 지난 정부에 뭐 지금 야당이 됐습니다만 당시 여권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어찌 보면 그때 월북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데 월북이라는 표현이 SI 정부에서 나오면 이것 때문에 우린 그렇게 주장한 거다라고 또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자, 신 변호사님 의견 궁금해요. SI 정보, 군기밀 정보 당시에 이거 공개하면은 우리의 감청 자원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원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대통령 기록물 문제. 지금 노 변호사님은 적극 공개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일부 이제 그런 SI 같은 정보를 공개했을 때 발생될 후폭풍, 이제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런 정보 업무를 안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투명한 정부 원칙,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선진국으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공직자들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데 사실상 공동체의 안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개 못할 정보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의 권력이 사유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이것이 사실 과거에 있었던 소위 NLL 사건, 그때도 뭐 기록물 오픈하자라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비슷한 논란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NLL은 그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하면서 양 정상 간의 그런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칭에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있었던 그런 업무 내용을 공개하자라고 했다 보니까 국가 안위를 해칠 위험이 오히려 컸던 것인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북한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있고 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살해를 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하나는 피해자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들도 살아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북한이 개입됐다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NLL 사건과 이 사건은 너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공개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SI 정보 같은 경우는 한미와 연결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래 SI 정보는 원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그 말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또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 틀에 넣어가지고 전부 다 공개를 안 하게끔 만들어버린 현 상황이 좀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기준을 조금 세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정보는 다 공유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의 고익과 공익에 따라서 그럼요. 우리 판단도 중요하게 돼야 된다. 야, 자, 앞으로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당장 나오는 보도가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현 대통령실이 앞으로 뭐 예를 들면 김정숙 이 여사 전 영부인의 옷값도 공개가 되느냐 이런 또 이제 선정적인 보도들도 있어요. 자, 이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이슈가 터지면 두 분께 여쭤보는데 자,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다음 이슈가 이게 전 너무 궁금해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5월 6일에 사퇴를 합니다. 지금 한 달도 넘어서 40일이 지났어요. 근데 민주당 검찰공화국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검찰의 수장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있는 거 아니냐. 오리무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신 변호사님 누가 됩니까? 언제 임명됩니까? 일단은 사실 저도 뭐 인사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SI를 공개해 보세요. 첩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건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구성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제 총장 후보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법무장관 제청은 형식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조금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씌움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오히려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법무부 업무 중에서 총장 추천 업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절차적으로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속하게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요. 물론 뭐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기수가 조금 이제 더 기수 파괴식으로 낮게 임명이 이제 좀 젊은 법무장관 임명됐기 때문에 또 많은 총장 후보자들이 좀 그런 고사의 움직임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은 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맞고 절차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신 변호사님 뭐 전공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함께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한 장관 발언을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저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겠고요. 다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구체적 수사지휘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수사지휘권 폐지한다는 얘기도 이제 임명 전에 했었고요. 근데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부패범죄를 수사하라고 검경이 월급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또 검찰총장의 발언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자, 노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개인 네네네.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장관 입장에서는 할 만한 얘기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혹은 법조계에서 떠도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네. 어떤 검찰총장이 가야 됩니까? 혹은 어떤 검찰총장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바지이면서 치마로 보이는 총장이 필요하다. 그 뭐예요? 우리 바지 사장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네네. 바지 총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그러니까 치마처럼 보이는 전혀 바지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바지라는 비난을 듣지 않을 정도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바지인. 실제로는 실권이 없는. 네, 그런 총장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이제 그 법조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지. 내지는 거기 갔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또 당할지 모르는데 이건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해요. 게다가 지금 현재 법무연수원에 5명의 자리를 더 좀 늘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법무연수원이 뭐 하는 데인데 지금 5명이나 또 늘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검찰 수사권 다 찾아가가지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되게 높으신 분들이 다 거기 맨날 가 계셔요. 하는 일이 사실 진짜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자, 그런데 왜 거기에 5명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그만큼 더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과거에 뭐 했는지를 탈탈 털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지금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검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총장으로 가고 싶을까? 저는 매우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장관은 검찰총장 빨리 임명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법조인이 아니니까 법무연수원 그럼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의 법조인들을 교육하는 양성기관이지 그러는데 지금 좌천의 장소처럼 돼 있어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법조인이 된 그러니까 검찰과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한 번씩 순환근무 시키고 공부시키는 그런 데죠. 그래요. 자, 심 변호사님. 이 정말 고사하고 있고 실제로는 바지인데 치마처럼 보이는 인사를 고르니까 이렇게 못 찾는 거 아니냐? 반론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검찰국을 또 법무부는 관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맞고요. 이 얘기는 과거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늘 법무부 장관의 위상을 말하면서 검찰 사무에 감나라 배나라 했던 그 추미애 장관 시절을 떠올려 보면 법무부 장관의 위상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 수사 지휘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말 지키면 사실 추미애 장관하고는 좀 대비되는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다만 지금 또 법무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한직인 게 맞고요. 그 인사에서 탈락된 분들이 주로 가서 이제 쉬다가 옷을 벗거나 아니면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재등장하는 이제 그랬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인원을 늘렸다 이런 것들은 사실 검찰이 그 검수완박 이후에 일이 정말 줄었어요. 정말 할 일이 없어졌고 법에 의해서 일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을 또 늘리면서 법무 정책에 대한 어떤 연구 이제 이런 기능을 좀 더 돌리는 과도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검찰총장이 없으면 검찰 사무가 굴러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대검차장이 있습니다. 대검차장 임명을 했고요. 대검차장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행을 해서 이제 법무장관 인사 협의도 할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절차의 문제,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 정무적인 비판을 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오해 안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식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서 임명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검찰에 일이 없기 때문에 법무연수원에 보내가지고 정책을 공부하게 한다? 이건 정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검수완박이라는 그 법안이 사실 되기 전에도 우리 너무 일이 많아요. 한 사람들 처리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검사 뽑아주세요.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은 줄어든 한도 내에서 본인들이 이제 일 처리하면 되는 거지. 줄어들었으니까 또 사람 빼가지고 저쪽에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차기 검찰총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뭔가 작동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죠. 곧 뽑히겠다 할 텐데, 자, 추천위원회를 꾸려도 취임까지는 통상 한 달여 걸립니다. 검찰 인사는 원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상의해서 내부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지난 정부에서 요거 안 됐다고 추영 갈등이 또 일부 있었거든요. 왜 총장의 입장을 듣지 않고 인사를 막 하느냐. 자, 근데 지금은 아예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를 막 단행하고 있으니까 내일 또 검찰 간부 인사 단행이 예고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인사. 심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사실상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니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 과거에도 윤석열 총장 당시에도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찰총장, 그러니까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듣는 거에 구속력을 부여해서 어디서 듣느냐 가지고 논쟁도 있었고요. 들으면 어디까지 구속력을 이제 발휘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이제 검찰의 인사 메커니즘까지 다 아시게 된 이런 마당 속에서 조금 저는 사실 좀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고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걸 강조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집권 여당하고 정부에 빨리 뽑아라 이렇게 촉구를 좀 해주세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랑 친한 분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아니야. 내일 검찰 간부 인사하는데 도대체 본인은 어디로 보낼지 너무 감이 안 나는 어디로 갈까? 현직 검사분들이 말이죠. 고위급. 그분들에 대한 인사가 취해지는 걸 보고 좀 생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노 변인 빨리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들어가세요. 좋은 분을 추천해 주세요. 방송 끝날 때 다 됐죠. 이제. 그 변호사도 총장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총장으로도 자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총장 자격도 있다. 노 변호사님 검찰총장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심 변호사님이 추천하신 걸로. 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서로 고사하고 계시네요. 자, 주간 이슈 먼데이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님, 신인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있습니다.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이 조합이 되게 맛있나 봐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문희정 평론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프랑스 총선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제 결선 투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577명의 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가 지난 12일에 있었고 거기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 다시 결선 투표가 치러진 겁니다. 네네. 자, 쟁점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 당을 비롯한 여권 앙상블이 과연 과반인 289석을 얻느냐였거든요. 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77석 중에서 245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과반의 미달.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었죠. 장리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가 이끄는 좌파 연합 니프는 135석을 얻어서 제1야당이 됐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극우 정치인이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지난주만 해도 제가 그랬거든요. 15석을 얻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는 게 목표다. 그렇죠? 예. 근데 사상 최고의 의석수인 89석을 얻어서 정말 최고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대약진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여당은 중도 우파인 공화당을 포함해서 다른 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정년 연장이라든지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친기업적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이 과반을 점하기 위한 실무적인 연정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게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조금 흥미로운 게 대통령제인데도 우리와 다르게 의원 내각제가 섞여 있어요. 맞아요. 이번 네. 집정부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마크롱이지만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하자 연립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이 네.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어쨌든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다 제동이 걸리겠죠.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제 소수당, 지금 야당이 다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선거의 계절인 것 같아요. 남미 콜롬비아에서도 선거가 있었는데 이 콜롬비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 진보 대통령이 당선됐다.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좌파연합 역사적 조약의 후보 구스타보 페트로라는 분인데요. 자, 콜롬비아도 지난달 29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19일 날 결선 투표가 실시가 됐고 투표율은 63%였습니다. 자, 이 페트로 후보가 50.47%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이 47.27%를 얻은 콜롬비아의 트럼프로 불리는 무소속 후보인 로돌포 에르난데스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콜롬비아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인물을 꺾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중남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콜롬비아에서는 항상 우파 이제 후보 보수 정권이 주로 권력을 잡아왔고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2000년대 초반 왜 중남미 전체에 좌파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콜롬비아는 예외였습니다. 자, 그런데 좌파 무장 조직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페트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뿐만 아니라 이 페트로의 러닝메이트인 환경인권운동가인 프란시아 마르케스는 콜롬비아 첫 흑인 여성 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좌파 정부가 꾸려진 것도 최초인데 또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 탄생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중남미에서는요, 뭐 혁명의 시기가 20세기에 있다 보니까 좌파 우파가 오락가락하고 군부 쿠데타도 일어나고 맞아요. 또 시간이 흘러서 이걸 뒤집고 그랬는데 콜롬비아는 항상 아니었어요. 우파가 쭉이었어요. 예. 근데 콜롬비아 유권자들이 이렇게 이례적인 선택을 한 이유
뭘로 분석되고 있어요? 일단 불평등 확대와 물가 급등으로 현 정권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럼 민심이 작용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콜롬비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정부군과 좌익 반군의 내전이 이어진 콜롬비아는 지난 수십 년간 우파 자유당과 또 강경 우익 세력 간의 양당제 시스템이 고착화돼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파 보수 정권들이 권력을 장악해 오는 동안 경제 상황은 악화됐고 빈부격차 상당히 심화됐습니다. 거기다 심각한 부정부패까지 많은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중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고요. 2022년 기준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이 42.5%에 달합니다. 42%가 빈곤선 이하 빈민들이에요. 빈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 더욱 어려워졌고요. 마약 관련 폭력도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손을 못 댔고요. 지난 4월에 물가 상승률 9.2%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네, 자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 체제로는 안 되겠다. 콜롬비아가 이제 한번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물갈이가 됐는데 잘못하면 또 뒤집히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잘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콜롬비아 국민들이 페트로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 클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에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여름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뭐 이번 주부터 서울은 이제 30도 올라가고 장마가 이번 주부터 제주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데 자, 지구촌 곳곳은 지금 폭염 때문에 고통이라면서요? 네, 저 혹시라도 이제 유럽 쪽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8월까지는 안 가시는 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까지는 안 가는 게 좋다. 예. 네. 지금 왜냐면은 스페인, 프랑스, 미국, 인도 등 지구촌 곳곳에서 40도에서 50도 이르는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이고야. 파키스탄의 경우 지난달 최고 기온이 51도까지 오른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5월 내내 하루 평균 최고 기온이 45도를 기록했고요. 자, 미국 이미 지난주부터 이른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캔자스 주에서는 소떼 2,000마리가 이 무더위로 집단 폐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상당국은 13일에 미국의 남동부 멕시코 연안과 오데호 그리고 동부 캐롤라이나주 일대에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주민 1,750만 명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금 스페인과 남프랑스에 올해 들어 두 번째 폭염이 덮쳐서 7월에서 8월까지는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를 내놨고요. 북극도 평균 기온이 3도 이상 따뜻한 이례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빙하가 많이 높겠군요.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 30도만 넘으면 덥고 35도면 무척 더운데 40도, 50도? 네. 야, 상상이 안 됩니다. 단순히 더워서 뭐 기온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온 상승을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1도 정도가 높아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가 더 오르게 되면 영국의 버킹엄 궁과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의 밑부분까지도 잠길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해수면이 올라가서 네, 이거는 뭐 대표적인 건물들이니까 얘기를 한 거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해안선 이 해안가 영향을 받겠죠. 자,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와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의 이 봄철 폭염으로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위험에 처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지금 미국 국립기상청은 야외에서 일하거나 실내 냉방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등 약 1억 2천만 명이 무더위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요. 예. 또 이러다 보니까 전력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28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 사는 7억 명이 하루 2시간에서 10시간의 정전 사태를 한 달 이상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이 돼서 냉방기 막 돌아가면 초과 전력 문제 때문에 빨간불이 켜지곤 하는데 자, 이와 같은 이상 고온 현상이 결국은 인간 스스로 초래한 재앙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화석 연료를 남용한다든지 기업형 목축을 한다든지 대기에 방출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해서 기후가 변한 건데요. 전문가들 뭐 결코 자연 발생적 상황 아니라고 지적을 네네.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남아시아의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30배나 늘어났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네. 또 탄소 배출 때문에 유럽에서만 폭염 빈도가 100배 이상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2%, 1990년대 대비 5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폭염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하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냉방 에너지 수요가 또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나마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지구의 한쪽에서는 그것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디선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최근에 우리 스스로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책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 국가들은 또 탄소 협약 맺어서 나라별로 줄이기 노력을 하는데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디지털 기기 밝기를 줄인다거나 이메일을 꼬박꼬박 지운다거나 쓰레기를 줄인다거나 이런 거 사소하지만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덜 쓰기. 요즘에 환경을 위한 노력이 이젠 더 이상 뭐 우아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고요. 오늘 간식 받으실 분 1303-3205-3253 4295-3203님입니다. 자, 오후에 맛있게 드시고요.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월요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